서울의 심장은 차가운 금속과 피곤한 숨결로 박동했다. 2025년 8월의 마지막 금요일 저녁. 지하철 2호선은 도시의 동맥경화를 증명이라도 하듯 수많은 사람들을 삼켰다가 뱉어내기를 반복했다. 삼성역 승강장은 퇴근길의 인파로발 디딜 틈이 없었다. 간 내린 비로 축축해진 아스팔트 냄새와 사람들의 지친 채취가 뒤섞여 후덥지근한 공기를 만들었다. 스크린도어가 열리고 닫힐 때마다 쏟아져 나오는 인파는 마치 거대한 파도와 같았다. 이서연 대령은 그 파도 속에서 묵묵히 서 있는 작은 섬과 같았다. 그녀는 방금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길고 소모적인 회의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베이지색 트렌치코트에 단정한 슬랙스 차림. 언뜻 보기에는 여느 커리어우먼과 다를 바 없었지만 꼿꼿하게 편등과 주변을 무심코 훑는 날카로운 시선은 그녀가 평범한 직장인이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다. 20년간 군복을 입고 살아온 흔적은 사복으로도 가릴 수 없는 법이다. 출입문 닫힙니다. The doors are closing. 무감정한 안내방송과 함께 열차가 육중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다. 서연은 간신히 구석에 자리를 잡고 투명한 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38. 대한민국 육군 최연소 여성 연대장이자 장군 진급이 가장 유력한 인재. 세상은 그녀를 화려한 수식어로 불렀지만 창에 비친 얼굴에는 짙은 피로감이 서려 있었다. 오늘 회의는 장병 복지 예산 삭감에 관한 것이었다. 책상에 앉아 숫자로 병사들의 가치를 재단하는 관료들과의 싸움은 총성 없는 전쟁터나 다름없었다. 그녀는 최전방에서 비를 맞으며 경계 근무를 서는 어린 병사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들의 낡은 수통과 방한복을 떠올렸다. 그들을 위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돌아온 것은 국가 재정의 효율성이라는 냉정한 벽뿐이었다. 힘이 빠졌다. 어깨를 짓누르는 대령 계급장이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그녀는 눈을 감고 머리를 차창에 기댔다. 규칙적으로 덜컹거리는 진동이 잠시나마 위안을 주었다. 이 복잡한 도시에서, 이 익명의 군중 속에서 그녀는 잠시나마 이서연 대령이 아닌 평범한 한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었다. 그것이 그녀가 굳이 관용차를 마다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했다. 그때였다.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함께 작은 동요가 일었다. 서연은 감았던 눈을 떴다. 그녀의 시선이 향한 곳. 열차 반대편 출입문 근처에 한 남자가 서 있었다. 180은 좋게 넘어 보이는 거고 짧게 깎은 머리. 검은 반팔 티셔츠 사이로 드러난 팔뚝에는 꿈틀거리는 용문신이 선명했다. 사람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벽이라도 있는 것처럼 그에게서 슬금슬금 거리를 두었다. 그의 주변만 둥그렇게 공간이 비어 있었다. 강민준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잠든 것은 아니었다. 전철의 소음이 그의 머릿속을 날카롭게 파고들었다. 근처에서 들려오는 여고생들의 높은 웃음소리는 귀에 거슬리는 쇠붙이 소리 같았다. 오늘 오후에도 그는 공사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다. 땀이 비 오듯 쏟아졌고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일이 끝나고 마신 소주 3잔이 그가 하루를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진통제였다. 취하지는 않았다. 15년 전 그날 이후로 그는 제대로 취해본 적이 없었다. 술은 그저 감각을 아주 약간 무디게 만들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울리는 그 소리들을 잠시 잊게 해줄 뿐이었다. 헬기의 프로펠러 소리, 알아들을 수 없는 외침, 그리고 동료의 마지막 비명, 젠장! 민주는 속으로 욕을 씹어뱉으며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노가 용암처럼 들끓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피했다.
그의 험악한 인상과 문신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에게서 풍겨나오는 설명할 수 없는 위압감과 어둠 때문이었다. 그는 살아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오래전에 죽었다. 아프가니스탄의 헬만드, 그 붉은 먼지 속에 묻혀버렸다. 그는 주머니 속에서 낡은 군번줄을 만지작거렸다. 손때가 묻어 반질반질해진 금속의 감촉. 그것만이 그가 과거와 연결되어 있다는 유일한 증거이자 그를 올가매는 족쇄였다. 선릉격입니다. 내리실 문은 오른쪽입니다. 열차가 속도를 줄이기 시작했다. 그때 서연의 시선이 민준의 시선과 허공에서 부딪혔다.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다. 서연은 그의 눈에서 깊은 고통과 공허함을 읽었다. 수많은 병사들을 지휘하며 얻게 된 그녀만의 직감이었다. 저 눈빛은 단순한 불량배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의 눈빛이었다. 민주는 자신을 쳐다보는 서연의 시선에 기분이 상했다. 뭘 봐? 동정인가 아니면 경멸. 그는 그녀의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괜히 역겨웠다. 저렇게 반듯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 같은 인생을 절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는 속으로 비웃으며 고개를 돌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끽! 귀를 찢는 쇳소리와 함께 열차가 급정거했다. 정상적인 제동이 아니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모두가 직감한 순간 관성의 법칙이 열차 안의 모든 것을 지배했다. 요메요. 사람들이 와르르 한쪽으로 쏠렸다. 미처 손잡이를 잡지 못한 사람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서류 가방이 바닥에 나뒹굴고 누군가의 스마트폰이 공중으로 솟구쳤다가 떨어졌다. 아수라장이었다. 서연은 재빨리 몸의 중심을 낮추고 손잡이를 잡아 넘어지는 것을 피했다. 하지만 강민주는 피할 수 없었다. 그는 출입문에 기대어 있었고 갑작스러운 충격에 그의 거대한 몸이 균형을 잃고 맥없이 앞으로 고꾸라졌다. 그의 몸은 다른 사람들을 넘어 정확히 구석에 서 있던 이서연 대령을 향해 날아들었다. 꿍! 둔탁한 충격음과 함께 서연의 몸이 차가운 열차 벽에 세게 부딪혔다. 숨이 턱 막혔다. 그녀의 눈앞에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강민준의 상체가 그녀를 완전히 덮친 형태였다. 그의 몸에서 풍기는 땀 냄새와 희미한 소주 냄새가 그녀의 코를 찔렀다. 괜찮으십니까? 상황을 파악한 서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직업적인 본능이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고 상황을 통제하는 것. 그녀는 남자를 밀쳐내려 했지만 그의 몸은 바위처럼 무거웠다. 민주는 충격으로 잠시 멍했다. 그의 이마가 서연의 어깨 근처에 부딪혔다. 고개를 들자 바로 눈앞에 그녀의 얼굴이 있었다. 당황하거나 짜증 섞인 표정이 아니었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오히려 자신을 걱정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그의 코끝에 익숙하면서도 낯선 향기가 스며들었다. 서연의 머리카락에서 풍기는 옅은 샴푸 향과 그녀의 채취가 섞인 그 순간 민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시간이 뒤틀리고 공간이 일그러졌다. 시끄러운 지하철 소음은 멀어지고 대신 귀청을 찢는 총성과 폭음이 그의 고막을 때렸다. 후덥지근한 서울의 공기는 사라지고 피와 화약 냄새가 섞인 아프가니스탄의 건조한 먼지 바람이 그의 폐를 채웠다. 눈앞의 여자는 더 이상 이서연 대령이 아니었다. 그녀의 얼굴 위로 피범벅이 된 채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던 동료의 얼굴이 겹쳐졌다. 구해줘!
환청이 들렸다. 괜찮으세요? 일단 일어나시죠. 서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지만 민준의 귀에는 그것이 전혀 다른 의미로 해석되었다. 그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 너만 살아남았다고 조롱하는 목소리였다. 니오! 민준의 입에서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다. 그의 눈빛이 순식간에 변했다. 아까의 공허함은 사라지고 짐승 같은 저기와 광기가 그 자리를 채웠다. 텅 빈 눈동자에 초점이 돌아왔지만 그가 보고 있는 것은 현실의 서울 지하철이 아니었다. 15년 전 지옥 같았던 바로 그날의 전투 현장이었다. 이네요 때문에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리며 서연의 어깨를 강하게 움켜쥐었다. 소나기에 들어오는 힘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 억눌려온 지독한 죄책감과 공포가 터져나온 것이었다. 서연은 순간적으로 남자의 눈빛 변화를 감지했다. 이것은 단순한 시비나 사고가 아니었다. 그녀는 남자의 소나기 힘이 상상을 초월한다는 것을 느끼고 위험을 직감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낮고 단호하게 변했다. 손 놓으시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지만 그녀의 경고는 그의 광기에 기름을 부었을 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자신을 비난하는 과거의 망령을 어떻게든 침묵시켜야 했다. 잊고 싶었던 모든 고통의 근원을 파괴해야 했다. 민주는 이성을 완전히 잃었다. 그는 자신을 덮친 거대한 몸을 일으키는 대신 움켜쥔 어깨에서 손을 옮겨 이서연의 목을 향해 뻗었다. 시간은 끔찍할 정도로 느리게 흘러갔다. 그의 거칠고 커다란 손이 그녀의 가느다란 목에 닿기 직전 열차는 다시 덜컹거리며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멈춰버린 두 사람의 시간은 다시 흘러갈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거대한 비극의 서막이 서울의 심장을 관통하는 차가운 소의 상자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거부할 수 없이 오르고 있었다. 강민준의 손이 이서연의 목을 향해 뻗어오는 그 찰나의 순간 시간은 압축되었다가 폭발적으로 팽창했다. 그의 손가락 마디마디에 서린 살기와 15년 묵은 광기가 그녀의 피부에 닿기 직전이었다. 공기가 얼어붙고 주변의 소음이 멀어졌다. 하지만 이서연은 얼어붙지 않았다. 그녀의 몸은 머리가 상황을 완전히 인지하기도 전에 먼저 반응했다. 20년간의 훈련이 빚어낸 본능적인 움직임이었다. 그녀는 상체를 살짝 뒤로 빼는 동시에 왼손을 번개처럼 들어올려 민준의 손목 안쪽을 쳐냈다. 손목 관절 바로 아래. 신경이 밀집된 급소였다. 탁 하는 짧고 건조한 소리가 났다. 큐! 민준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터져 나왔다. 손목에 전해진 짜릿한 충격에 그의 손가락이 저절로 펴졌다. 그가 잠시 주춤하는 0.5초의 순간을 서연은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몸과 자신 사이에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그녀의 두 발은 안정적인 기마 자세를 유지했고 두 손은 방어 태세를 취했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고 절제된 동작이었다. 이 모든 일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났다. 급정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승객들은 방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못했다. 그들은 단지 거구의 남자가 비틀거리다 여자에게 손을 뻗었고 여자가 그 손을 뿌리친 정도로만 이해했다. 손목의 충격은 민준을 지독한 환각의 심연에서 억지로 끌어냈다. 하지만 완전히 깨어난 것은 아니었다. 그는 마치 깊은 물속에서 허우적거리다 수면 위로 겨우 머리를 내민 사람 같았다. 아프가니스탄의 붉은 태양은 사라졌지만 서울 지하철의 차가운 형광등 불빛은 여전히 이질적이었다. 귀청을 때리던 총성은 멎었지만
웅궁거리는 사람들의 소음은 혼란스럽기만 했다. 그의 눈앞에는 자신을 경계하며 서 있는 이서연이 보였다. 그녀의 침착한 얼굴, 흔들림 없는 눈빛, 그 모습이 그의 혼란스러운 머릿속에서 다시 한번 위험한 화학작용을 일으켰다. 정신 차리십시오. 서연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꾸짖는 것도, 화를 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상대를 진정시키려는 의도가 담긴 훈련된 지휘관의 목소리였다. 괜찮으십니까? 많이 놀라신 것 같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상황을 급정거로 인한 충격으로 규정하며 그에게 퇴로를 열어주려 했다. 상대가 명백히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간파했기 때문이다. 그녀의 눈에는 그가 난폭한 가해자가 아니라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진 환자로 보였다. 그러나 그녀의 배려는 민준에게 최악의 형태로 전달되었다. 그의 귀에 그녀의 차분한 목소리는 자신을 어린애 취급하는 듯한 거만한 동정으로 들렸다. 그녀의 걱정스러운 눈빛은 자신을 벌레 보듯 하는 경멸의 시선으로 왜곡되었다. 15년간 그를 좀먹어온 패배감과 자기 혐오가 독처럼 퍼져나갔다. 민준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서연을 집어삼킬 듯 덮었다. 열차 안의 공기가 급격히 무거워졌다. 뭐라고 했어? 지금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혼란으로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지금 나 동정해. 주변 승객들이 그제야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감지하고 술렁이기 시작했다. 몇몇은 슬금슬금 자리를 피했고 몇몇은 호기심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으로 두 사람을 쳐다봤다. 한 중년 남성이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려는 듯 했지만 민준의 살기 어린 눈빛과 마주치자 황급히 손을 거두었다. 서연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방어 태세를 유지한 채 민준을 주시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냉정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대상은 극도의 불안 상태, 언어적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 충동적 폭력 성향, PTSD 혹은 약물 중독 가능성. 최우선 목표는 주변 민간인들의 안전 확보다. 그녀는 속으로 대응 매뉴얼을 읊조렸다. 시선을 피하지 말 것, 단, 적대적으로 보이지 않게 할 것, 목소리 톤을 일정하게 유지할 것, 상대의 개인 공간을 침범하지 말 것. 오해하셨습니다. 열차가 급정거해서 모두가 놀랐을 뿐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서연은 최대한 사무적인 어조로 말했다. 감정을 배제한 중립적인 언어. 그것이 이런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녀의 이성적인 대응은 불길에 기름을 붓는 격이었다. 민준에게 그녀의 침착함은 자신을 가지고 노는 기만으로 느껴졌다. 오하이하! 그가 허탈한 웃음을 터뜨렸다. 목소리 깔지마. 역겨우니까. 그의 언어가 점점 거칠어졌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그는 눈앞의 여자에게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동시에 그녀를 파괴하고 싶은 충동에 사로잡혔다. 과거의 망령이 그의 등 뒤에서 속삭이고 있었다. 나약한 놈, 여기서도 도망칠 거냐?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반반하게 차려입고 다니면 뭐라도 되는 줄 아나. 민주는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서연은 그만큼 뒤로 물러나며 거리를 유지했다. 내까지 게 뭘 알아. 편하게 사무실에 앉아서 커피나 마시는 년들이 세상 무서운 줄이나 알겠어. 그의 말은 명백히 서연을 향한 것이었지만 동시에 그 자신을 향한 자조 섞인 외침이기도 했다. 그의 분노는 명확한 대상이 없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한 것이었고 자신을 이렇게 만든 과거를 향한 것이었으며 결국에는 무력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었다. 서연은 그의 말에 대꾸하지 않았다. 그녀는 침묵을 지켰다. 지금은 어떤 말도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의 침묵 속에서. 그녀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숨겨진 극심한 공포를 보았다. 저 거대한 몸과 험악한 얼굴 뒤에 길 잃은 아이처럼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영혼을 보았다. 연민이 일었지만 지금은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었다. 승객들은 이제 완전히 겁에 질렸다. 몇몇 여학생들은 거의 울음을 터뜨릴 것 같은 표정이었다. 열차는 다음 역인 역삼역을 향해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다. 이 좁고 폐쇄된 공간은 이제 완벽한 무대가 되었다. 한 남자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현실 세계로 터져 나오기 직전에 숨 막히는 무대. 민주는 서연의 침묵을 굴욕적인 무시로 받아들였다. 그녀의 흔들림 없는 시선이 그의 마지막 남은 이성의 끈을 잘라버렸다. 그는 그녀가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다고 느꼈다. 자신의 비참하고 초라한 내면을, 15년 동안 숨겨왔던 상처를 모조리 들여다보고 비웃고 있다고 착각했다. 왜 대답이 없어? 그가 고함을 질렀다. 내가 우스워 이봐. 내가 웃음냐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다. 그는 주먹을 쥐었다. 굵은 핏줄이 그의 팔뚝과 목에까지 솟아올랐다. 용 문신이 마치 살아 움직이는 듯 꿈틀거렸다. 그는 다시 한 걸음 다가섰다. 이제 두 사람의 거리는 팔 하나를 뻗으면 닿을 정도였다. 서연의 코끝에 그의 거친 숨결과 섞인 알코올 냄새가 끼쳐왔다. 그녀는 등 뒤에 차가운 벽을 느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다. 이제 대화로 해결할 수 있는 임계점을 지났다는 것을 그녀는 깨달았다.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다. 민주는 자신의 주먹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동료를 구하기 위해, 적과 싸우기 위해 사용했던 주먹이었다. 하지만 지금 이 주먹은 눈앞에 무고한 여자를 향하고 있었다. 그는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머리 한구석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다. 과거의 악령이 그의 팔을 붙잡고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서연을 노려보았다. 그의 목소리가 섬뜩할 정도로 낮게 깔렸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내까짓게 감히 나를 그따위 눈으로 쳐다봐. 그 말을 끝으로 그의 눈에서 마지막 남은 이성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짐승의 포효와도 같은 외침이 그의 목구멍에서 터져 나오며 그의 거대한 몸이 먹이를 덮치는 맹수처럼 이서연을 향해 덮쳐들었다. 강민준의 포효는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15년간 억눌린 고통과 분노, 죄책감이 한데 뒤엉켜 터져 나온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이서연을 덮쳤을 때 좁은 지하철 공간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극약, 사람 살려! 승객들의 비명이 고막을 찢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뒤로 물러서며 서로에게 부딪혔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다. 방금 전까지 각자의 피곤한 일상으로 향하던 평범한 공간은 이제 폭력과 공포가 지배하는 밀실이 되었다. 고앙! 서연의 등이 다시 한번 차가운 금속 벽에 세게 부딪혔다. 충격의 폐 속의 공기가 전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다. 순간적으로 눈앞이 아찔해졌다. 민준의 두 손이 맹금의 발톱처럼 그녀의 트렌치코트 옷깃을 움켜쥐었다. 단추가 뜯어지고 옷감이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그녀를 보고 있지 않았다. 동공은 풀려 있었고 초점은 아득히 먼 어딘가를 향해 있었다. 그의 얼굴에 비친 것은 서울 지하철의 형광등 불빛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태워버릴 듯 이글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태양, 그리고 포탄이 터지며 만들어낸 섬광이었다. 쌍사님, 김상사님. 민준의 입에서 터져 나온 것은 서연의 이름이 아니었다. 15년 전
그의 눈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갔던 분대장의 이름이었다. 그의 귀에는 승객들의 비명이 들리지 않았다. 대신 무정에서 새어나오던 다급한 비명과 귀를 찢는 폭음이 그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거기 있었군요. 왜 대답이 없었습니까? 그의 정신은 완전히 과거로 돌아가 있었다. 눈앞의 서연은 더 이상 무고한 여성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을 버리고 간 동료의 환영이자 자신을 비난하는 과거의 망령이었다. 그의 소나귀 힘은 상상을 초월했다. 서연은 그가 옷깃을 잡고 자신을 벽 쪽으로 밀어붙이는 힘에 저항할 수 없었다. 그녀의 발이 바닥에서 살짝 뜰 정도였다. 제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십니까? 모두가 죽어가는데. 그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눈물이었다. 그는 서연의 어깨를 잡고 미친 듯이 흔들었다. 서연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며 쿵쿵 소리를 냈다. 어지러움과 함께 시야가 흐려졌다. 주변의 혼란은 극에 달했다.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옆칸으로 통하는 문으로 몰려들었다. 좁은 문에 사람들이 엉키면서 또 다른 비명이 터져 나왔다. 한 용감한 청년이 그만두세요 라고 외치며 다가오려 했지만 광기에 휩싸인 민준의 눈빛을 보고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아무도 이 짐승 같은 남자를 막을 수 없었다. 서연은 고통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으려 애썼다. 머리는 어지러웠지만 그녀의 정신은 오히려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눈앞의 남자를 관찰했다. 그의 불규칙한 호흡, 앞뒤가 맞지 않는 말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의 눈에 서린 깊은 공포, 완전한 해리 상태, 현실과 과거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그녀는 이 상황이 단순 폭력이 아님을 명확히 인지했다. 이것은 전쟁의 후유증이 빚어낸 비극이었다. 하지만 분석은 나중 문제였다. 지금 당장 이 상황을 제압하지 않으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승객들까지 위험해질 수 있었다. 정신 차려요. 여긴 서울입니다. 전쟁터가 아니라고. 서연이 단호하게 외쳤다. 그녀의 목소리는 소음 속에서도 똑똑히 울렸다. 잠시나마 그의 흔들림이 멈추는 듯했다. 그의 눈동자가 아주 잠깐 현실로 돌아오는 듯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서연의 외침은 오히려 그의 환각을 더욱 자극하는 기폭제가 되었다. 게어지스말, 민준이 포효했다. 여기가 어딘데? 저 소리가 안 들려 애들이 죽어가는 소리가. 그는 두 손으로 자신의 귀를 막았다가 다시 서연을 향해 뻗었다. 이번에는 옷깃이 아니었다. 그의 거칠고 투박한 손가락이 정확히 그녀의 목을 향해 파고들었다. 흡. 서연의 입에서 짧은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강철 같은 소나기가 그녀의 숨통을 조여왔다. 산소가 차단되자 뇌가 비명을 질렀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붉은 반점들이 어지럽게 떠다녔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팔을 붙잡고 떼어내려 했지만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힌 남자의 완력은 당해낼 수 없었다. 조용히 해! 제발! 조용히 해! 민주는 울부짖으며 목을 조르는 손에 더욱 힘을 주었다. 그는 서연을 죽이려던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머릿속을 가득 채운 끔찍한 비명과 고통을 멈추고 싶었을 뿐이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비 오듯 쏟아졌지만 소나귀의 힘은 풀리지 않았다. 서연의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다. 배는 터질 듯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발작했다. 이대로 끝인가? 20년간 지켜온 군인으로서의 긍지, 아직 완수하지 못한 임무들,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죽음의 공포가 온몸을 휘감았다. 하지만 그 공포의 가장 깊은 곳에서 그녀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또 다른 본능이 깨어났다. 그것은 생존 본능이자 수없이 반복된 훈련을 통해 각인된 군인의 본능이었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떠졌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도 그녀는 민준의 자세와 힘의 방향을 분석하고 있었다. 그의 온 신경은 목을 조르는 두 손에 집중되어 있었다. 하체는 불안정했고 상체는 앞으로 쏠려 있었다. 완벽한 역공의 기회였다. 산소가 부족해 머리가 터질 것 같았지만 그녀의 뇌는 마지막 남은 에너지를 쥐어짜 명령을 내렸다. 목표. 상대방의 우측 손목. 힘의 방향을 역이용할 것. 중심을 무너뜨린 후 관절기로 제압한다. 그녀는 그의 팔을 뿌리치려던 손에 힘을 풀었다. 대신 한 손으로는 그의 손목을 감싸 쥐었고 다른 한 손은 그의 팔꿈치 아래를 받쳤다. 모든 것이 느린 화면처럼 보였다. 그녀의 눈에 마지막 남은 삶의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주변의 비명소리가 아득하게 멀어졌다. 오직 거친 숨소리와 미친 듯이 뛰는 심장 소리만이 들렸다. 그녀의 시야가 거의 암전되기 직전. 그녀는 마지막 남은 한 모금의 의식을 끌어모아 자기 자신에게 명령했다. 지금이다! 그녀의 몸이 마지막 방역을 위해 미세하게 꿈틀거렸다. 그것은 죽음의 문턱에서 피어나는 가장 치열하고 절박한 생명의 몸부림이었다. 지금이다! 이성의 마지막 불꽃이 명령을 내린 순간 이서연의 몸은 기계처럼 정교하게 움직였다. 죽음의 문턱에서 인간의 육체는 때로 정신을 초월하는 힘을 발휘했다. 그녀는 민준의 목을 조르는 오른팔에 모든 것을 걸었다. 첫 번째 동작은 그의 소나기를 푸는 것이었다. 그녀는 저항하던 왼손으로 그의 손목을 낚아채듯 감아쥐었다. 동시에 그의 팔꿈치 안쪽을 받치고 있던 오른손으로 그의 팔을 지렛대 삼아 위로 밀어 올리면서 왼손은 바깥쪽으로 강하게 비틀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상상도 못할 수천 번의 반복 훈련으로만 가능한 합기도의 정수. 손목 꺾기 기술이었다. 큐악. 강민준의 입에서 고통스러운 비명이 터져 나왔다. 손목 관절이 인대가 파열되기 직전까지 꺾이자 뇌가 반사적으로 위험 신호를 보냈다. 목을 조르던 소나기에 힘이 풀리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었다. 서연은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풀어진 목으로 탐욕스럽게 공기를 들이마셨다. 배를 찌르는 듯한 고통과 함께 시야가 돌아왔다. 하지만 그녀의 동작은 멈추지 않았다. 두 번째 동작은 그의 중심을 무너뜨리는 것이었다. 손목이 꺾인 채 고통스러워하는 민준의 상체가 앞으로 쏠리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몸을 회전시켰다. 그의 힘의 방향을 거스르지 않고 그대로 이용했다. 그녀의 오른쪽 다리가 그의 다리 안쪽을 깊숙이 파고들며 걸었다. 유도의 발뒤축 걸기와 유사한 기술이었다. 거대한 바위 같았던 민준의 몸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허무하게 균형을 잃었다. 그는 자신이 왜 넘어지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육중한 소리를 내며 지하철 바닥으로 쓰러졌다. 꽁! 열차 전체가 울리는 듯한 굉음이었다. 비명과 혼란으로 가득 찼던 열차 안이 순간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모든 소음이 거짓말처럼 멎었다. 승객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얼어붙었다. 방금 전까지 거구의 남자에게 목이 졸려 죽어가던 가냘픈 여자가 불과 몇 초 만에 그 남자를 바닥에 매다 꽂아버린 것이다. 영화에서나 볼 법한 비현실적인 광경이었다.
하지만 서연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녀는 쓰러진 민준이 방역할 틈을 주지 않았다. 그녀는 몸을 낮춰 그의 위에 올라탔고 꺾었던 그의 오른팔을 그대로 제 앞에 등 뒤로 돌렸다. 그리고 자신의 무릎으로 그의 등과 어깨를 강하게 눌러 그가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들었다. 완벽한 체포술이었다. 부상을 최소화하면서 상대를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군과 경찰이 사용하는 가장 효율적인 기술. 움직이면 팔이 부러진다. 서연의 목소리가 열차 안에 울려 퍼졌다. 목이 졸려 심하게 잠겨 있었지만 그 목소리에는 서슬 퍼런 권위가 담겨 있었다. 누구도 거역할 수 없는 지휘관의 명령이었다. 민주는 바닥에 엎드린 채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팔 전체에 퍼지는 극심한 고통이 그를 지독한 악몽에서 현실로 끌어냈다. 그는 자신이 뭘 한 건지, 지금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등 위에서 느껴지는 압도적인 힘과 귓가에 울리는 차가운 목소리에 본능적으로 복종할 뿐이었다. 열차 안의 정적은 몇 초간 더 이어졌다. 승객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채 찢어진 트렌치코트를 입고 머리가 헝클어진 채로 거구의 남자를 제압하고 있는 서연을 경이로운 눈으로 쳐다보았다. 그녀의 가쁜 숨소리만이 정적을 깨고 있었다. 마침내 서연이 고개를 들어 승객들을 향해 말했다. 모두 괜찮습니다. 상황은 종료됐습니다. 그녀의 말에 사람들은 그제야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안도감과 함께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퍼져나갔다. 세상에, 방금 뭘 본 거야? 누가 벨골이에 신고 좀 해주십시오. 폭행 현행범입니다. 서연이 다시 한번 차분하게 말했다. 그 말에 몇몇 사람들이 허둥지둥 스마트폰을 꺼내기 시작했다. 그때 아까 민준에게 소리치려다 물러섰던 젊은 청년이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물었다. 저기 괜찮으세요 혹시? 경찰이세요? 모든 사람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다. 그녀의 정체를 궁금해하는 눈빛들이었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고른 뒤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자랑도 과시도 아니었다.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다하는 군인의 담담한 보고였다. 대한민국 육군 대령 이서연입니다. 대령. 청년의 입에서 반문이 터져 나왔다. 주변 사람들 역시 경악을 금치 못했다. 대령이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 그리고 그 단어가 눈앞의 젊은 여성과 만들어내는 이질적인 조합. 그들의 머릿속은 혼란에 빠졌다. 저렇게 젊은 여자가, 그것도 군대의 대령이라고, 그리고 저런 압도적인 무력을 가지고 있다고. 열차는 어느새 역사역 승강장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다. 제압당한 강민주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그는 엎드린 채로 끙끙 앓는 소리를 낼 뿐이었다. 고통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의 정신이 서서히 현실로 돌아오면서 방금 자신이 저지른 끔찍한 행동의 파편들이 기억나기 시작했다. 자신이 한 여성의 목을 졸랐다는 사실,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을 제압했다는 사실, 수치심과 죄책감이 해일처럼 밀려왔다. 김 상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그는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리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의 귓가에 들리는 잠꼬대 같은 사과를 묵묵히 들었다.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굳어 있었지만 눈빛 깊은 곳에서 아주 미세한 연민의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스크린 도어가 열리고 열차 문이 열렸다. 승강장에는 이미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대기하고 있었다. 열차 안의 승객들이 일제히 손가락으로 서연과 민준을 가리켰다. 저기입니다, 저기예요. 경찰관들이 급히 열차 안으로 뛰어들어왔다.
그들은 바닥에 제압당한 거구의 남자와 그를 제압하고 있는 놀랍도록 침착한 여성의 모습을 보고 잠시 당황했다. 네, 무슨 일입니까? 한 경찰관이 물었다. 서연은 그제야 민준의 등에서 무릎을 떼고 일어섰다. 그녀는 경찰관에게 경례 대신 가볍게 목례를 하며 말했다. 육군 대령 이서연입니다. 본인이 이 사람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신병을 인계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전보다 안정을 되찾아 있었다. 그녀의 프로페셔널하고 절도 있는 모습에 경찰관들은 잠시 압도당했다. 혼란스럽던 지하철 칸 안에서 오직 그녀만이 이 상황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었다. 그것이 바로 20년간 대한민국을 지켜온 진짜 군인의 품격이었다. 역사역 승강장은 순식간에 통제선과 경찰들의 번잡함으로 가득 찼다. 열차는 운행이 잠시 중단되었고 겁에 질린 승객들은 담요를 두른 채 경찰들에게 횡설수설하며 증언을 늘어놓고 있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서 이서연과 강민주는 각각 다른 경로로 이 비극적인 연극의 다음 무대로 향하고 있었다. 강민주는 2명의 경찰관에게 양팔이 붙들린 채 끌려나갔다. 그의 손목에는 차가운 수갑이 채워져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텅 빈 껍데기처럼. 그는 아무런 의지 없이 경찰들의 손에 이끌려 순찰차 뒷좌석에 구겨 넣듯 태워졌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그의 텅 빈 눈동자에 담겼다가 사라졌다. 아무런 감흥도 없었다. 한편 이서연은 다른 경찰차에 올라탔다. 피해자이자 핵심 증인으로서 진술서 작성을 위해 경찰서로 동행하는 길이었다. 한 젊은 여경이 그녀에게 따뜻한 캔커피를 건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대령님, 괜찮으십니까? 목에 상처가? 서연은 무의식적으로 트렌치코트에 옷깃을 여몄다. 민준의 소나기 힘에 목덜미에는 시퍼렇게 멍이 들기 시작했다. 괜찮다.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이 서려 있었다. 그녀를 대하는 경찰관들의 눈빛에는 경애와 호기심이 뒤섞여 있었다. 방금 전 지하철 CCTV 영상을 통해 그녀가 거구의 남자를 제압하는 모든 과정을 확인한 뒤였다. 그들의 눈에 그녀는 인간의 형상을 한 정밀 병기처럼 보였다. 서울 강남경찰서 하얀 벽과 차가운 형광등 불빛으로 가득 찬 취조실 안. 강민주는 플라스틱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알코올 기운은 완전히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지독한 숙취와 함께 온몸을 짓누르는 끔찍한 수치심이 남았다. 그는 기억을 더듬으려 애썼다. 지하철, 급정거, 그리고 한 여자의 얼굴. 그 뒤의 기억은 파편처럼 흩어져 있었다. 자신이 고함을 지르고 무언가를 부수고 싶어 했던 강렬한 충동, 그리고 목을 졸랐던 끔찍한 감촉. 하지만 왜 그랬는지는 도무지 떠오르지 않았다. 기억의 공백은 검은 구멍처럼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자신이 괴물이 되었다는 사실만을 어렴풋이 인지할 뿐이었다. 철컥. 문이 열리고 2명의 형사가 들어왔다. 한 명은 50대 초반의 베테랑으로 보이는 박 반장이었고 다른 한 명은 50대 후반의 젊은 김 형사였다. 박 반장은 서류 뭉치를 책상 위에 던지듯 내려놓고 민준의 맞은편에 앉았다. 그의 눈빛은 이골이 난 범죄자를 다루는 듯 차갑고 무감정했다. 이름 강민준, 나이 45입니다. 주소, 직업, 직업은 건설 현장 일용직입니다. 민주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반장은 코웃음을 쳤다. 일용직 팔에 그린 용이랑은 안 어울리는데
어느 파 소속이야. 요즘 강남 쪽 조폭들 우리 관할에서 깝치지 말라고 했을 텐데 그는 민준을 당연하다는 듯 조직폭력배로 단정하고 있었다. 민준은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아니, 할 수가 없었다. 지금 자신의 모습은 조폭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다. 한편 김 형사는 옆에서 노트북으로 강민준의 신원을 조회하고 있었다. 전과 기록을 확인하던 그의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다. 반장님, 좀 이상합니다. 뭐가? 폭력 전과는 없고 20년 전에 음주운전 벌금형 하나가 전부입니다. 너무 깨끗한데요. 겉만 멀쩡한 놈들이 더 무서운 법이야. 계속 파봐. 박 반장은 심드렁하게 말하며 민준을 다시 신문하려 했다. 김 형사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데이터베이스를 좀 더 깊이 뒤지기 시작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반으로 병무청과 국방부 데이터베이스에 교차 조회를 걸었다.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거치는 의례적인 절차였다. 스크롤을 내리던 김 형사의 눈이 갑자기 화면의 한 부분에 고정되었다. 그의 표정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듯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다. 반댐 반장님, 또 왜 이래? 호들갑 떨기는? 박 반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돌아보았다. 하지만 김 형사의 새파랗게 질린 얼굴을 보고는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음을 직감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김 형사 옆으로 다가갔다. 뭔데 그래? 김 형사는 말없이 모니터 화면을 가리켰다. 박 반장의 시선이 화면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의 시간도 그곳에서 멈췄다. 모니터 화면에는 강민준이라는 이름 옆으로 그들이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록들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준, 장민준, 계급 대한민국 육군 중사 ROK Army Sergeant First Class, 복무기간 2000, 03, 15, 2000 김, 11, 23 주요 경력, 아프가니스탄 평화유지군 다산 부대 파병 2008, 06길 준우구, 021 상훈 충무무공훈장 Order of Military Merit, 충무 전역 구분 의병 제대 메디컬 디스차지, 전역 사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 전투 중 부상 후유증, 의겨! 박 반장의 입에서 마른 침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다. 이거 진짜야. 충무무공훈장. 대한민국 군인에게 주어지는 최고 연계의 훈장 중 하나였다. 목숨을 걸고 나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수여되는 살아있는 전설의 증표. 박 반장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시선이 다시 취조실 의자에 앉아있는 남자에게로 향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초라하게 앉아있는 남자. 조폭인 줄 알았던 남자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이, 술에 절어 폭력을 휘두른 남자의 텅 빈 눈동자가 전혀 다른 의미로 보이기 시작했다. 저것은 과시용 문신이 아니었다. 어쩌면 자기 자신을 지키기 위한 혹은 과거의 악령을 쫓기 위한 처절한 부적 같은 것이었을지도 모른다. 취조실 안의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범죄자를 신문하던 권위적인 분위기는 사라지고 그 자리를 무거운 침묵과 혼란, 그리고 감히 헤아릴 수 없는 과거에 대한 경외감이 채웠다. 박 반장은 잠시 눈을 감았다 떴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는 젊은 김 형사의 어깨를 툭 치고는 다시 민준의 앞으로 걸어갔다. 아까처럼 책상에 걸터앉는 대신 그는 의자를 끌어와 민준과 눈높이를 맞추고 조심스럽게 앉았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의 거친 톤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대신 조심스럽고 심지어 약간의 존경심마저 묻어나는 음성이었다. 그는 폭행 사건에 대해 묻지 않았다. 갱민준 씨, 민준은 고개를 들지 않았다. 기록을 보니 군 복무를 하셨더군요.
박 반장의 말에 민준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아프가니스탄에서 뭐 말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단어가 취조실의 차가운 공기를 가르고 민준의 귓속으로 파고들었다. 그 순간 지난 15년간 그를 올가매고 있던 지옥의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는 소리가 났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민준이 아주 천천히 기계처럼 삐걱거리며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동자는 다시 지하철 안에서 그랬던 것처럼 깊이를 알 수 없는 공포와 고통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아프가니스탄. 그 단어는 단순한 지명이 아니었다. 그것은 강민준의 인생을 통째로 집어삼킨 지옥의 동의어였다. 박 반장의 입에서 그 단어가 나온 순간 지난 15년간 그가 필사적으로 닫아두었던 판도라의 상자가 삐걱거리며 열렸다. 상자의 틈새로 새어나온 것은 희망이 아니라 잊고 싶었던 모든 기억의 편린들이었다. 민주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취조실의 형사를 보고 있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15년의 세월을 거슬러 지구 반대편의 붉은 사막을 헤매고 있었다. 박 반장은 그의 눈빛에서 모든 것을 읽었다. 이것은 단순한 군 복무 경험담을 듣는 자리가 아니었다. 한 남자의 영혼이 파괴되는 순간을 목격해야 하는 무겁고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터였다. 그는 옆에 서서 안절부절 못하는 김 형사에게 턱짓으로 조용히 나가보라는 신호를 보냈다. 젊은 형사가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는 것을 직감했다. 김 형사가 조용히 취조실을 나가고 문이 닫혔다. 이제 좁은 공간에는 두 사람만이 남았다. 박 반장은 서두르지 않았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종이컵 2개를 꺼내 정수기에서 물을 받아왔다. 하나는 민준의 앞에, 다른 하나는 자신의 앞에 놓았다. 최온천이 생각나는 대로만 말해봐요. 박 반장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그것은 범죄자를 취조하는 형사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비슷한 시대를 살아온, 어쩌면 자신 역시 전쟁의 포화 속으로 아들을 보냈을지도 모를 한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소. 하지만 당신이 왜 그랬는지 나도, 그리고 아마 당신 자신도 알아야 하지 않겠소. 민준의 시선이 자기 앞에 놓인 종이컵으로 향했다. 투명한 물 위로 취조실의 하얀 형광등 불빛이 일렁였다. 그 일렁임이 마치 아프간에 자결하는 태양빛처럼 느껴졌다. 그의 입술이 메마른 사막처럼 갈라졌다. 그는 아주 오랫동안 침묵했다. 박 반장은 묵묵히 기다려주었다. 마침내 민준의 입에서 첫 마디가 새어나왔다. 모래가 섞인 듯 거칠고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다. 대면지. 미연지. 네, 그곳은 온통 먼지투성이었습니다. 눈을 떠도 먼지, 입을 열어도 먼지, 모든 것이 붉은색이었습니다. 땅도 하늘도,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흘린 피도. 그의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시간 순서도 논리도 없었다. 그의 머릿속에 각인된 이미지들이 순서 없이 터져 나왔다. 연 8년 11월이었습니다. 헬만드 주. 세상에서 가장 척박하고 위험한 곳이었죠. 저희 임무는 보급품을 싣고 외곽 기지로 향하는 비정규 수송대를 호위하는 것이었습니다. 늘 하던 아주 평범한 임무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아득해졌다. 그는 더 이상 취조실에 있지 않았다. 그의 영혼은 험비 장갑차의 비좁은 좌석으로 돌아가 있었다. 그날따라 유난히 더웠습니다. 숨 막히는 더위 속에서 김진철 상사님이 농담을 던졌죠. 한국 가면 제일 먼저 냉면에 소주 한잔 할 거라고. 19살짜리 신참. 이 일병은 애인한테서 온 편지를 읽으며 연신실실 웃고 있었고요.
다들 평범했습니다. 그냥 집에 가고 싶어 하는 평범한 군인들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이 없었다.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듯 무감정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책상 아래에서 군복 바지를 쥐어뜯을 듯 꽉 움켜쥐고 있었다. 와디, 그러니까 마른 강바닥을 거의 다 지났을 때였습니다. 길 양옆으로 작은 언덕들이 있는 매복하기 딱 좋은 지형이었죠. 모두가 긴장하고 있었지만 수십 번도 더 지나다닌 길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안일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CO 폭발은 소리도 없었습니다. 그냥. 눈앞이 번쩍하더니 선두에 있던 장갑차가 종잇장처럼 구겨지며 공중으로 솟구쳤습니다. 그리고 지옥이 시작됐습니다. 그의 호흡이 가빠지기 시작했다. 사방에서 총알이 날아왔습니다. RPG가. 로켓포가 쇳소리를 내며 나라와 차체에 박혔습니다. 저희는 완전히 포위됐습니다. 완벽한 기습이었죠. 김 상사님이 소리쳤습니다. 전원 하차 엄폐물 찾아.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순간 병사들이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붉은 먼지 위로 붉은 피가 번져나갔습니다. 비명소리, 총서헝, 복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소리가 하나로 뒤엉켜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습니다. 민주는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마치 지금도 그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저는 기관총 사수였습니다. 미친 듯이 방가쇠를 당겼습니다. 적이 어디 있는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총알이 날아오는 방향으로 쏘고 또 쐈습니다. 총열이 벌겋게 달아오를 때까지 옆에서 이 일병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아까까지 애인 편지를 보며 웃던 놈이었습니다. 배에 커다란 구멍이 뚫린 채 저를 보며 뭐라고 말하려 했는데 목에서 피거품만 뿜어져 나왔습니다. 그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다. 김 상사님이 저를 구하려고 했습니다. 저를 끌고 바위 뒤로 몸을 숨기려던 순간 상사님의 등이 터져나가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제 눈앞에서요. 상사님은 저를 보며 웃었습니다. 민준아, 애들 챙겨라. 그게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15년간 단 한 번도 흘리지 않았던, 억지로 가둬두었던 눈물이었다. 그는 어린아이처럼 흐느꼈다. 저는 그들을 구해야 했습니다. 제가 분대장이었고, 제가 제일 고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 다리에도 파편이 박혔고, 정신을 차렸을 땐 이미 모든 게 끝나 있었습니다. 지원 헬기가 도착했을 때 살아남은 건 저를 포함해 3명뿐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료들의 시신을 그곳에 두고 와야 했습니다. 전술상 후퇴였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도망친 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의 울음소리가 취조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다. 박 반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자신의 앞에 놓인 종이컵만 묵묵히 바라볼 뿐이었다. 30년 형사 생활 동안 수많은 눈물을 보았지만 이토록 아프고 서러운 눈물은 처음이었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에는 환영 플래카드가 걸려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연궁이라고 불렀습니다. 훈장도 주더군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가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동료들은 모두 죽었는데 나 혼자 살아남아 훈장을 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영웅입니까? 저는 패배자입니다.
동료들을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요. 그는 울부짖었다. 그의 절규는 취조실을 넘어 경찰서 복도까지 울려 퍼지는 듯했다. 그날 이후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동료들이 나타나 저를 원망했습니다. 왜 우리를 버렸냐고, 왜 너만 살아있냐고. 술을 마시지 않으면 단 1분도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모두 떠났습니다. 제가 밀어냈습니다. 저는 행복해질 자격이 없는 놈이니까요. 그의 이야기는 끝났다. 그는 모든 것을 쏟아낸 사람처럼 탈진한 상태로 의자에 몸을 기댔다. 오랫동안 이어진 울음으로 그의 목은 완전히 쉬어 있었다. 취조실에는 다시 침묵이 흘렀다. 박 반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다. 창밖으로는 강남의 휘황찬란한 넌사인이 빛나고 있었다. 저 화려한 불빛 아래 이런 처절한 비극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누가 알까? 그는 한참 동안 창밖을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다. 그는 검찰에 사건을 보고하기 위해 전화를 건 것이 아니었다. 그의 손가락은 다른 번호를 누르고 있었다. 그것은 그가 직접 전화를 걸 일이 거의 없는 이 사건의 피해자 이서연 대령의 연락처였다. 그는 그녀에게 이 모든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 역시 군인이었기에 어쩌면 이 비극을 이해해 줄 유일한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이서연은 강남경찰서 내부에 마련된 피해자 지원실의 딱딱한 소파에 앉아 있었다. 젊은 여경이 가져다 준 캔커피는 이미 차갑게 식어 있었다. 그녀는 방금 잡힐 진술서 작성을 마친 참이었다. 펜을 쥔 손가락 마디가 뻐근했다. 목덜미의 멍은 이제 선명한 보라색으로 변해 뜨겁게 타오르는 듯한 통증을 만들어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까의 일을 복기했다. 자신을 덮치던 강민준의 거대한 몸, 그의 소나기 힘, 그리고 그의 눈, 분노나 증고가 아니었다. 그것은 겁에 질린 짐승이 마지막 발악을 할 때 그런 절박하고 공포에 찬 눈빛이었다. 그리고 그가 중얼거리던 말, 김상사님, 군인이 아니라면 알 수 없는 호칭이었다. 모든 조각들이 그녀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가설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가 내렸던 잠정적인 결론을 확인이라도 해주려는 듯 주머니 속의 스마트폰이 낮게 진동했다. 발신인은 강남경찰서 박성호 반장이었다. N의 이서연 대령입니다. 대령님,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박 반장의 목소리는 무겁고 피곤했다. 말씀하십시오. 용의자 강민준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특이사항이 발견되었습니다. 박 반장은 잠시 말을 골랐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령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군 복무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파병 경력이 있고 전역 사유는 전투 중 부상과 그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입니다. 올 것이 왔다는 생각에 서연은 작게 한숨을 내쉬었다. 놀랍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예상이 맞아떨어졌다는 안도감마저 들었다. 그리고 대령님께서 아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대한민국 충무무공훈장 수훈자입니다. 이번에는 서연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충무무공훈장, 그 무게를 그녀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전시에 혁혁한 공을 세운 군인에게만 주어지는 연계. 그것은 단순한 훈장이 아니라 목숨을 바쳐 국가를 지켰다는 살아있는 증거였다. 그런 사람이 어쩌다 지하철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괴물이 되었단 말인가? 혹시 괜찮으시다면 경찰서 제 사무실로 잠시 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전화로 다 설명해 드리기에는 내용이 좀 복잡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개인 간의 폭행 사건이 아니었다. 어쩌면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한 명의 영웅을 어떻게 버렸는가에 대한, 군복을 입은 자신이 외면해서는 안 될 무거운 책임에 관한 문제일지도 몰랐다. 박 반장의 사무실은 서류 뭉치와 낡은 집기들로 어수선했다. 그는 서연에게 의자를 권하고는 조금 전 강민준이 쏟아냈던 처절한 고백을 담담하게 요약해서 들려주었다. 완벽한 기습, 눈앞에서 죽어간 동료들, 살아남았다는 죄책감, 그리고 15년간 그를 괴롭혀온 악몽에 대한 이야기까지. 서연은 군인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모든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고 자세는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하지만 책상 아래에 놓인 그녀의 두 손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굳게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강민준의 얼굴 위로 자신이 지휘하는 부대의 젊은 병사들의 얼굴이 겹쳐졌다. 국방의 의무라는 이름 아래 가장 빛나는 청춘을 국가에 바치는 그들. 만약 저들이 강민준과 같은 비극을 겪게 된다면 과연 국가는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을까? 그녀는 그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없었다. 차가운 분노가 그녀의 속에서 조용히 끓어오르기 시작했다. 그것은 강민준을 향한 분노가 아니었다. 한 명의 군인을 연궁으로 만들었다가 그의 영혼이 망가져갈 때 철저히 외면해버린 이 비정한 시스템을 향한 분노였다. 박 반장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사무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그래서 그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서연이 침묵을 깨고 물었다. 아직 취조실에 있습니다. 완전히 탈진해서 넋이 나간 상태입니다. 그를 만나고 싶습니다. 박 반장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다. 네, 대령님. 그거에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이렇게 빨리 대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가 아닐 뿐더러 대령님께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녀를 걱정했다. 하지만 서연의 의지는 단호했다. 박 반장님, 그는 더 이상 단순한 가해자가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육군이 미처 돌보지 못한 부상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저는 그를 만나야겠습니다. 취조실의 문이 열리고 서연이 안으로 들어섰다. 텅 빈 의자에 구겨지듯 앉아있던 강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문 앞에 서 있는 서연을 확인한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겁에 질려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비틀거렸다. 수치심, 공포, 그리고 자기 혐오가 그의 얼굴에 고스란히 드러났다. 그는 그녀의 얼굴을 마주 볼 자신이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향해 쏟아낼 비난과 저주를 감당할 자신이 없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죄수처럼 몸을 떨었다. 하지만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천천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섰다. 증오도, 분노도, 두려움도 없었다. 그녀의 시선은 한없이 고요하고 깊었다. 그녀는 그의 떨리는 손을, 헝클어진 머리를, 그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듯한 그의 슬럼프 숄더스를 묵묵히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의 초라한 모습 뒤에서 한때는 누구보다 용맹했을 대한민국 육군 중사의 그림자를 보았다. 얼마나 지났을까? 취조실 안의 공기를 가르며 강민준의 목에서 쥐어짜는 듯한 목소리가 새어나왔다. 조우, 죄송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다. 서연은 그의 사과에 대답하는 대신 문가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던 박 반장을 향해 몸을 돌렸다. 그리고 모두의 예상을 뒤엎는 놀라운 결정을 선언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취조실 안의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단호했다. 저는 강민준 씨를 고소하지 않겠습니다. 네 대령님, 박 반장이 경악하며 외쳤다. 고개를 숙이고 있던 강민준조차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번쩍 들었다. 대령님, 진심이십니까? 명백한 폭행 사건이고 목격자도 백 반장님? 서연이 그의 말을 잘랐다. 반장님께서는 그의 기록을 보셨고 그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범죄자로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전쟁의 희생양으로 보이십니까? 그녀의 시선이 다시 민준에게로 향했다. 민준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15년 전 아프가니스탄에서 그를 공격했던 적은 오늘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도 여전히 그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쟁에서 부상당한 군인을 감옥에 보내지 않습니다. 그녀는 다시 박 반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조건을 분명히 밝혔다. 제가 고소를 취하하는 조건은 단 하나입니다. 강민준 씨는 즉시 국군수도병원이나 중앙보훈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정신과 집중 치료를 받게 하십시오. 어떤 타협도 없습니다. 박 반장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논리 앞에서, 군인으로서 동료를 지키려는 그녀의 의지 앞에서 그는 아무런 반박도 할 수 없었다. 서연은 마지막으로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강민준을 향해 말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무너진 그의 영혼을 일으켜 세우려는 듯 단단하고 힘이 있었다. 그는 범죄자가 아닙니다. 치료가 필요한 환자입니다. 이서연 대령의 단호한 선언 이후 강민준의 삶은 그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그는 구치소의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아닌 하얀 시트가 깔린 병원 침대에서 눈을 떴다. 서울중앙보훈병원,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지만 그 창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다. 경찰서를 나온 뒤에 며칠간의 기억은 희미했다. 모든 행정 절차는 이서연 대령의 개입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는 범죄자 신분에서 환자 신분으로 전환되었고 군용 앰뷸런스에 실려 이곳으로 이송되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술의 힘을 빌리지 않고 잠이 들었다. 악몽을 꾸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이상하게도 예전처럼 고통스럽지는 않았다. 그의 담당인은 김혜진 박사였다. 40대 중반의 여성 의사로 차분한 말투와 날카로우면서도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녀는 군 장병들의 PTSD 치료 분야에서 국내 최고 권위자였다. 첫 번째 상담 시간. 민주는 굳게 입을 닫았다. 그는 방어적이었고 모든 것을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조롱하기 위한 거대한 연극처럼 느껴졌다. 갱민준 씨? 김 박사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저는 강민준 씨를 고치러 온 게 아닙니다. 고장 난 기계를 수리하듯이 말이죠. PTSD는 그런 게 아니에요.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내려다보았다. PTSD는 영혼에 생긴 상처입니다. 보이지 않는 총상 같은 거죠. 상처는 치료하면 낫습니다. 흉터는 남을지언정 더 이상 골마 터져서 삶을 망가뜨리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뇌는 지난 15년간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싸워온 겁니다. 다만 그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우리는 이제 그 방법을 함께 찾아갈 겁니다. 그녀의 말은 민준의 다친 마음을 아주 조금, 정말 아주 조금 열었다. 며칠 후 병원 직원이 그에게 작은 소포를 건넸다. 안에는 가장 값싼 모델의 선불폰과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다.
치료에 필요할 겁니다. 발신인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구인지 짐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그날 저녁 그의 인생을 바꾼 첫 번째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치료는 시작되었습니까? 군인에게 후퇴란 없습니다. 극복해내십시오. 이서연 대령. 문제는 어떤 감정도 동정도 담겨 있지 않았다. 그것은 부하에게 임무를 하다라는 지휘관의 명령과도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민주는 그 건조한 문장에서 위로를 받았다. 그녀는 그를 동정의 대상인 환자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임무를 수행해야 할 한 명의 군인으로 대하고 있었다. 군인, 그가 잊고 지낸 지 너무나 오래된, 하지만 그의 뼛속 깊이 각인된 정체성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을 보낼 뻔했다. 치료는 고통스러웠다. 김혜진 박사는 그를 과거의 지옥으로 끊임없이 다시 밀어넣었다. 지속 노출 치료라는 이름의 잔인한 과정이었다. 그는 눈을 감고 15년 전 그날의 일을 1초 단위로 다시 겪어야 했다. 무엇이 보입니까? 강민준 씨, 먼지, 붉은 먼지, 무슨 소리가 들리죠? 총성, 비명, 이 일병이 저를 부릅니다. 그때 어떤 기분이었습니까? 회피하지 말고 똑바로 마주하세요. 그는 발작했다. 상담실 의자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숨기려 했고 김 상사님의 이름을 부르며 울부짖었다. 병동이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다. 간호사들이 달려와 그를 진정시켜야 했던 적도 여러 번이었다. 매번 상담이 끝나고 나면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고 며칠간 알아누울 정도로 기력이 소진되었다. 그는 몇 번이고 치료를 포기하려 했다. 자신은 구제불능이며 이 고통을 평생 안고 사는 것이 당연한 벌이라고 생각했다. 그럴 때마다 이서연 대령에게서 짧은 문자가 왔다. 보고하십시오. 금일 치료 성과는. 그녀는 절대 힘내라거나 괜찮다는 식의 말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군인다운 방식으로 그의 임무 수행을 점검할 뿐이었다. 그 무심한 문자가 역설적으로 그가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유일한 동아줄이었다. 그는 차마 포기했습니다 라고 보고할 수는 없었다. 변화는 아주 서서히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잠에서 깨어 한참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이상했다. 평소 같으면 악몽 속에서 비명을 지르며 깨어나 심장이 터질 듯 뛰어야 했다. 하지만 그날은 아니었다. 꿈을 꾸지 않았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고요한 잠을 잤다. 그 낯선 평온함이 오히려 두려울 정도였다. 병동에서는 매주 집단 상담 시간이 있었다. 그는 늘 구석에 앉아 침묵을 지켰다. 다른 환자들의 고통스러운 이야기는 그의 상처를 더욱 후벼 파는 것 같았다. 그러던 어느 날 최근 UN 평화유지군으로 파병되었다가 돌아온 20살 남짓의 젊은 병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세상이 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조차도요, 그냥 모든 게 다 화가 나고 저 자신이 싫습니다. 젊은 병사의 눈에 맺힌 절망과 분노. 그것은 정확히 민준 자신이 15년간 느껴왔던 감정이었다. 모두가 그를 위로했지만 그의 공허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다. 그때 민준이 자신도 모르게 입을 열었다. 나도 그랬다. 아주 작은 목소리였지만 상담실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아보았다. 그가 입을 연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젊은 병사의 눈이 그를 향했다. 계속 그럴 거다. 아마 평생. 하지만 민주는 잠시 말을 끊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은 괜찮은 날도 오더군. 오늘처럼. 그의 말에 어떤 대단한 위로나 해답이 담긴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같은 지옥을 겪어본 사람만이 건넬 수 있는 진솔한 공감이었다. 젊은 병사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민주는 보았다. 그날 이후 민주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그는 다른 환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고 아주 가끔은 자신의 경험을 짤막하게나마 나누기도 했다. 어느 날 김혜진 박사가 그에게 새로운 제안을 했다. 병원 내에 전후지원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회복 중인 베테랑들이 새로 입소한 환자들의 적응을 돕는 프로그램이죠. 강민준 씨도 한번 참여해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가 누굴 돕는단 말입니까?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요. 그는 손사래를 쳤다. 자신은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이서연 대령의 문자가 스쳐 지나갔다. 군인에게 후퇴란 없다. 그는 망설임 끝에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그저 센터의 꾸준히를 도맡아 했다. 커피를 타고 의자를 나르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다. 그는 말을 거는 대신 그저 다른 베테랑들의 곁에 있어 주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젊은 병사들이 그에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의 묵묵함과 온몸으로 풍기는 깊은 고통의 흔적에서 그들은 동질감과 안정감을 느꼈다. 어느 날 밤, 며칠 전 자살 시도로 응급실에 실려왔던 한 해병대 출신 청년이 센터 소파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민주는 아무 말 없이 다가가 그의 옆에 앉아 자판기에서 뽑아온 따뜻한 율무차를 건넸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다. 아저씨는 어떻게 버티셨습니까? 청년이 먼저 입을 열었다. 민주는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가 자신의 팔에 새겨진 용 문신을 내려다보았다. 베어틴 게 아니다. 그가 나직이 말했다. 그냥 죽지 못해 살았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그러더군. 군인에게는 후퇴란 없다고. 그래서 지금은 후퇴하는 대신 버티는 법을 배우는 중이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그저 자신이 받은 명령을 전달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말은 그 어떤 위로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었다. 청년의 텅 비어있던 눈에 아주 희미하지만 분명한 빛이 어렸다. 그 순간 강민주는 15년 만에 처음으로 가슴속을 짓누르던 죄책감이 아닌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작은 희망의 불씨를 건넸다는 아주 작고 미미하지만 분명한 존재의 이유였다. 그는 비로소 기나긴 후퇴를 멈추고 앞으로 나아갈 첫 번째 진지를 구축한 것이다. 1년 후 시간은 강물처럼 흘러 상처를 씻어내고 때로는 그 위에 새로운 살이 돋아나게 했다. 강민준에게 지난 1년은 15년의 지옥을 씻어내는 고통스러운 정화의 과정이었다. 그는 더 이상 중앙보훈병원 폐쇄병동의 환자가 아니었다. 6개월간의 집중치료 끝에 퇴원했고 지금은 통원치료를 받으며 병원 내 전후지원센터의 정식 상담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늘 분노로 이글거리던 눈빛은 깊고 고요한 호수처럼 변했다. 그는 잘 웃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에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밀어내는 가시 돋친 위압감이 느껴지지 않았다. 대신 깊은 상처를 겪어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공감과 연민이 배어나왔다. 그는 자발적으로 긴 소매의 옷을 입어 팔에 용문신을 가렸다. 부끄러워서가 아니었다. 이제는 위협적인 갑옷 없이도 세상과 마주할 용기가 생겼기 때문이었다. 지난 1년간
이서연 대령과의 연락은 여전히 간결하고 사무적이었다. 그녀는 2달에 한 번꼴로 전화를 걸어 임무 수행 현황은 이라고 물었고 그는 군인처럼 이상 없습니다. 현재 이러이러한 목표를 수행 중입니다. 라고 보고했다. 그녀는 그의 삶에 깊이 개입하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가 길을 잃지 않도록 지켜보는 등대와 같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에게는 완수해야 할 임무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 첫 번째 임무를 완수했다고 느꼈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악령에 휘둘리지 않았고 다른 전우들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있었다. 이제는 그녀를 제대로 마주하고 싶었다. 한 명의 환자가 아닌 한 명의 군인으로서 그리고 한 명의 인간으로서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그녀에게 정중한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서연 대령님, 강민준입니다. 대령님께 직접 드리고 싶은 최종 보고가 있습니다. 혹시 잠시 시간을 내어주실 수 있겠습니까? 몇 시간 후 짧은 답장이 왔다. 알겠다.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도록. 약속 장소는 보훈병원 근처의 한적한 카페였다. 민주는 약속 시간보다 30분 먼저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다. 1년 전 자신이 그녀에게 저지른 끔찍한 일을 떠올리면 여전히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제는 그 죄책감에 짓눌려 주저앉는 대신 그것을 끌어안고 앞으로 나아갈 힘이 생겼다. 카페 문에 달린 작은 종이 울리며 그녀가 들어왔다. 그날과 달리 그녀는 빳빳하게 다려진 육군 정복 차림이었다. 어깨에 대령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났다. 그녀의 등장에 카페 안의 모든 사람들이 잠시 숨을 죽이고 그녀를 쳐다보는 듯했다. 그녀는 주위를 둘러보다 민준을 발견하고는 망설임 없이 그의 앞으로 걸어왔다. 민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굳은 자세로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다. 오랜만입니다, 대령님. 앉아라. 그녀는 짧게 말하고 그의 맞은편에 앉았다. 1년 만에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지만 무겁지 않은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먼저. 지난 1년간 감사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해온 말들을 차분히 꺼내놓았다. 그녀가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 그녀의 임무라는 말이 절망에 빠진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그리고 지금 자신이 전후 지원센터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그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자신이 완수한 임무의 결과를 그녀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이제 저는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대령님께서 제게 주신 2번째 기회를 그렇게 갚으며 살아가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대령님 덕분입니다. 그는 다시 한번 깊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그의 긴 보고를 묵묵히 듣고만 있었다. 그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지만 눈빛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그를 보며 지난 1년간 그가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벌여왔을지 짐작할 수 있었다. 모든 이야기가 끝나고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서연은 생각했다. 그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리고 자신 역시 과거의 한 매듭을 풀기 위해 반드시 알려줘야 할 마지막 진실. 강민준 중사. 그녀가 처음으로 그의 옛 계급을 불렀다. 그 호칭에 민준의 어깨가 저절로 굳어졌다. 자네에게 알려줘야 할 것이 하나 더 있다. 내가 자네를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던 이유. 민준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서연은 잠시 숨을 골랐다. 그녀의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다. 그래서 그 안에 담긴 내용의 무게가 더욱 무겁게 다가왔다.
나의 아버지는 육군 중사 이진우였다. 아! 이진우 중사. 그 이름이 민준의 뇌리를 강타했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다. 눈앞에 이서연 대령의 얼굴이 흐려지고 그 위로 15년 전 피와 먼지 속에서 자신을 보며 웃던 분대장의 얼굴이 겹쳐졌다. 김 상사님이 아니라 이 상사님이었다. 세월과 트라우마가 기억을 왜곡시켰던 것이다. 민준아! 애들 챙겨라! 마지막 유언이 그의 귓가에 생생하게 울렸다. 말도 안 돼! 그의 입에서 신음이 새어나왔다. 어떻게,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눈앞의 여자가 자신이 평생을 속죄하며 살아야 할 그분의 딸이라고 이 잔인한 운명의 장난은 대체 무엇인가? 서연은 자신의 가방에서 낡아서 누렇게 변색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아버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보낸 마지막 편지였다. 그녀는 편지를 펼쳐 민준에게 한 구절을 읽어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썼지만 미세한 균열이 느껴졌다. 오늘도 우리 강민준 중사 덕분에 무사히 임무를 마쳤다. 이놈은 나보다 더 분대장 같아. 덩치는 산만한 녀석이 마음은 비단결이라. 신참 녀석들을 제 동생처럼 챙긴단다. 전장에서는 그 누구보다 용감하고 믿음직스럽지.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강 중사가 있으니 우리 분대원들은 걱정이 없다. 나는 내 목숨을 이 녀석에게 맡길 수 있단다. 편지의 내용이 민준의 심장을 갈갈이 찢어 놓았다. 자신이 평생을 원망하고 죄책감에 시달리게 했던 그가 사실은 자신을 이토록 믿고 의지하고 있었다는 사실. 그 믿음에 자신은 보답하지 못했다는. 더욱 거대한 죄책감이 그의 온몸을 짓눌렀다. 아버지는 자네를 원망하지 않으셨을 거다. 서연이 말했다. 그리고 나도 자네를 원망하지 않는다. 그 말이 마지막 반가쇠가 되었다. 강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본물처럼 터져 나왔다. 소리 없는 오열이었다. 그의 거대한 몸이 아이처럼 들썩였다. 15년간 그를 짓눌러 왔던 모든 죄책감과 슬픔, 그리고 이제야 알게 된 분대장의 진심에 대한 감사함이 뒤섞여 폭발했다. 그는 테이블 위로 엎드려 한참을 울었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가 울음을 그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 그녀의 눈가에도 조용히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한참 후 민준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로 범벅이 된 그의 얼굴은 이상하게도 평온해 보였다. 마치 영혼을 짓누르던 거대한 바위를 내려놓은 사람처럼 서연이 그에게 마지막 명령을 내렸다. 자네의 마지막 임무는 살아남는 것이었다. 그리고 자네는 그 임무를 완수했다. 이제 자네는 살아야 한다. 그것이 나의 아버지가 자네의 마지막 지휘관이 내리는 최종 명령이다. 잔인한 연결고리는 그렇게 가장 완전한 형태의 용서와 구원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15년의 길고 긴 전쟁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카페에서의 고백 이후 몇 주가 흘렀다. 계절은 가을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었고 하늘은 눈이 시리도록 푸르고 높았다. 그 가을의 어느 주말 오전, 강민준은 난생 처음으로 국립서울현충권을 찾았다. 깔끔하게 다려 입은 검은색 정장 차림이었다. 그의 옆에는 어깨에 빛나는 별을 단, 이제는 준장으로 진급한 이서연이 나란히 걷고 있었다. 그들은 수많은 비석들을 지나 양지 바른 곳에 자리한 한 무덤 앞에 멈춰 섰다. 비석에는 군더더기 없는 글씨로 이렇게 새겨져 있었다. 육군 중사 이진우의 묘. 강민준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비석을 바라보았다. 15년. 너무나 긴 시간이었다. 그는 그동안 단 한 번도 전우의 묘를 찾을 용기를 내지 못했다.
죄인이 무슨 낯으로 그들을 본단 말인가.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그는 더 이상 도망치는 패잔병이 아니었다. 그는 천천히 비석 앞으로 다가가 준비해온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뒤로 물러서서 각 잡힌 자세로 차렷 자세를 취했다. 그의 손이 번개처럼 올라가 이마 옆에 붙었다. 그의 군 생활을 통틀어 가장 진심이 담긴 거수경례였다. 중사 강민준. 그의 목소리가 현충원의 고요한 공기를 갈랐다. 15년 만에 늦게 보고 드리는 점 용서해 주십시오. 그의 눈에서 뜨거운 것이 차올랐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대신 그는 자신의 지휘관에게 마지막 보고를 올렸다. 분대장님께서 제게 주신 마지막 명령. 살아남으라는 그 명령을 저는 15년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살아 있었으나 살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고 그는 옆에 서 있는 서연을 아니 이진우 중사의 딸을 한번 바라보았다. 이제부터라도 그 명령 목숨 걸고 완수하겠습니다. 꼭 살아남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전우들도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러니 하늘에서 편히 쉬십시오. 그는 경례를 내리고 비석을 향해 다시 한번 깊이 허리를 숙였다. 서연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어깨를 가만히 다독여 주었다. 불어오는 가을바람이 두 사람의 옷깃을 스치고 지나갔다. 마치 그의 보고를 들은 이진우 중사가 이제 됐다고 고생했다고 대답해 주는 것만 같았다. 15년간의 지독한 전쟁은 그렇게 마침내 완전한 종전을 맞이했다. 그리고 2년의 시간이 더 흘렀다. 서울의 한복판에 전우의 길이라는 이름의 작은 재단이 문을 열었다. PTSD로 고통받는 참전 용사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심리상담, 재활치료, 그리고 사회 복귀를 지원하는 비영리 단체였다. 재단의 설립자는 이서연 준장과 강민준 상담센터장이었다. 이서연은 군과 정부를 잇는 다리가 되어 국가가 외면했던 참전 용사들의 현실을 알리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과 예산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했다. 그녀의 노력으로 PTSD는 더 이상 개인의 나약함이 아닌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이지 않는 훈장으로 인식되기 시작했다. 강민주는 재단의 심장이었다. 그는 수많은 상처 입은 영혼들을 보듬는 상담센터의 수장이 되었다. 그는 책에 나오는 이론으로 그들을 상담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17년간의 지옥을 그리고 그 지옥을 빠져나온 처절한 경험을 나누며 그들의 손을 잡아주었다. 그 자신이 회복에 살아있는 증거였기에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그 어떤 명약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졌다. 그해 겨울 전우의 길 재단은 첫 번째 회복 프로그램 수료식을 열었다. 지난 6개월간 함께 울고 웃으며 상처를 치유해온 10명의 베테랑들이 가족들의 박수를 받으며 수료증을 받는 자리였다. 강민주는 단상 위에 서 있었다. 1년 전보다 훨씬 더 편안하고 단단해 보이는 얼굴이었다. 그는 준비해온 연설문 대신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꺼내놓았다. 3년 전 오늘 저는 지하철에서 한 여성의 목을 졸랐습니다. 장내가 순간 조용해졌다. 당시에 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전쟁터의 악몽에 갇혀 허우적대는 짐승이었죠. 세상 모든 것을 원망했고 제 자신을 증고했습니다. 그런 저를 세상은 괴물이라고 조폭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의 시선이었을 겁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객석의 한 곳을 응시했다. 그곳에는 정복을 입은 이서연 준장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 저를 다르게 봐주었습니다.
그녀는 제 안의 짐승이 아니라 그 짐승의 울음소리 뒤에 숨어 떨고 있는 부상당한 군인을 보아주었습니다. 짐승을 감옥에 가두는 대신 군인을 치료받게 해주었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는 수료생들을 향해 몸을 돌렸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전쟁터에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진짜 전쟁은 어쩌면 저녁 후에 시작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편견, 가족의 몰이해,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과의 끔찍한 싸움, 그 전쟁에서 이기는 법은 단 하나입니다. 혼자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이곳 전후의 길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곳입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울어도 괜찮습니다. 동료의 어깨에 기대어 잠시 쉬어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지팡이가 되어 함께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진짜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연설이 끝나자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다. 객석에 앉아있던 이서연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위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강민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 3년 전 그날 지하철에서의 끔찍했던 순간이 스쳐 지나갔다. 자신을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짐승의 눈빛, 그리고 지금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는 저 선한 눈빛,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날 그녀가 제압했던 것은 한 명의 폭도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 명의 잊혀진 영웅이 내지르던 필사적인 구조 신호를 들었던 것이다. 진정한 용기는 상대를 쓰러뜨리는 힘이 아니라 상대의 상처를 들여다보고 그 손을 잡아주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녀는 아버지의 유언을 그리고 강민준이라는 한 남자의 삶을 통해 비로소 온전히 깨달았다. 박수 소리가 강당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을 이겨낸 모든 이들을 위한 찬가이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희망의 행진곡이었다. 이서연은 조용히 일어나 그 박수 소리에 자신의 마음을 더했다. 그녀의 미소는 그날의 겨울 하늘처럼 더없이 맑고 따뜻했다.